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제7주차 자연과학의 이해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동영상이 음성이 작게 녹음이 됐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이렇게 볼륨을 크게 하면 충분히 들을 정도로 맞춰 놓기는 했으나 여러분이 듣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먼저 과제 제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 1, 2교시 6주차 제출한 명단입니다. 5, 6교시 자연과학에 의해 제출한 파일들 리스트이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상이 있으면 의견을 주세요. 대체로 그 인터넷 검색을 해서 이제 조사하고 적는 거기 때문에 대체로 잘 했습니다. 근데 그림에서 약간 좀 일반적인 모양하고 조금 다르다고 할까요? 한번 보면 이제 여러분이 낸 그림 중에 약간 다른 부분이 이쪽에서 발생을 했는데 보통 이제 필러를 보면 배출하는 버튼 E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에 이제 쇠 구슬이 있어서 이게 있죠. 요 요 부분에 쇠 구슬이 있어서 누르면은 이 관이 연결이 되는 건데 이 버튼 옆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원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필러에는. 그래서 피펫에 이제 홀 피펫의 경우에 용액을 다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피펫의 끝 부분이 이렇게 이제 생겼으면 이제 물 같은 거를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면 눈금이 하나 딱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여기 이제 그 뭐라고 할까 부착력 때문에 안 내려가고 남아있는 액체가 있죠. 이것까지 다 내려야 정확한 그 부피가 될 텐데 몇 밀리리터 하는 식으로 요거를 내리는 방법이 어떤 학생은 여기를 막은 다음에 몸통 부분을 손으로 꽉 아주 꽉은 아니고 살짝 쥐어서 따뜻하게 해주면 이제 이 공기가 팽창을 해서 이 부분이 마저 내려간다. 실제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이제 내리는 설명을 한 학생이 있었고, 이 필러라는 것은 이제 그거를 위해서 여기에 볼록하게 만든 겁니다. 여기를 눌러서 열어준 다음에 한 손으로 이 부분을 막으면서 꽉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압축이 되면 이 공기가 이렇게 밀려가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 액체도 안전하게 밖으로 떨어지겠죠. 요 부분을 설명을 대체로 하고 있는데 그냥 필러가 밋밋하게 이렇게 생긴 그림들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요 부분이 조금 볼록한 공간이 있다. 마지막에 쥐어짜서 액체를 다 내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볼록하게 만든 겁니다. 대체로 뭐 과제는 잘 했습니다. 마지막 화면이 이제 유효 숫자를 카운팅하는 연습하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오늘은 그 다음부터 자, 오늘 이제 주된 내용은 이제 근사값이 포함된 그런 것들을 계산해야 될 경우에 특히 더하기와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와 나누기를 할 때
처리하는 방식이 약간 다른데 그 부분을 연습을 하고 또 단위를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위가 다를 때에 다른 단위로 값을 바꿀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알기 쉬우냐, 이 단위의 환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모든 그 나라의 사람들이 표준 단위만 사용하면 이런 게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렇지가 않죠. 처음 이제 설명하는 것은 측정값을 더하거나 뺄 때 그 결과를 어떻게 적는 것이 최선이냐. 처음에 이 세 개의 측정값이 있습니다. 0.987, 125.1 빼기 1.22.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124.867이 나오는데 이 124.867을 다 적는 게 옳으냐 하는 얘기예요. 요 때에는 더하기와 빼기에서는 정밀도와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정밀도. 정밀도는 오차의 한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정밀도는 오차의 한계. 그래서 오차의 한계가 큰 것, 정밀도가 낮은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정밀도가 가장 낮은 것을 기준으로 마지막 답을 정리한다. 어, 정밀도가 큰 것은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많은 거예요. 이건 지금 세 자리, 개보다는 세 자리, 소수점 이하 세 자리까지. 여기는 한 자리까지 했죠. 여기는 두 자리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더하기 빼기 할 때는 이 소수점 있는 부분을 똑같이 맞춰 놓고 같은 자리끼리 더하거나 빼잖아요. 그래서 124.867이 나왔는데 이 세 자리 있는 숫자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한 자리밖에 구하지 않은 이 측정값은 이 아래에서 반올림을 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소수 둘째 자리의 값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 두 번째 측정값을 생각을 하면 그래서 마지막 답도 요 부분을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반올림을 해서 버리는 게 좋으니까 여기서 딱 아랫부분을 반올림해서 처리하면 돼요. 그러면 124.9가 되겠죠. 124.9. 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눈치껏 보시면 되고 결론은 뭐냐 하면 더하기와 빼기를 계산할 때는 소수점 이하 자리 중에서 가장 적게 표시된 측정값이 있으면 거기까지만 답도 표시를 해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수점 이하 세 자리, 한 자리, 두 자리가 있으면 한 자리까지만 표시하는 게 원칙이다. 한 번 더 연습을 하는데, 자, 세 자리, 세 자리, 두 자리가 있으면 마지막 답도 몇 자리까지 표시하느냐? 두 자리까지만 표시하는 거죠. 두 자리까지만. 그러면 마이너스 8.66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버려야 되는 쪽에서 뭐라고 하나 4 이하면은 버리는 거고 5 이상이면 올린다 뭐 그런 얘기가 그냥 옆에 참고로 있습니다. 어떤 책은 이제 5인 경우에 딱 5로 끝나는 경우에 이 5를 올리는 것이 옳으냐 버리는 것이 옳으냐 해서 이제 확률적으로 절반은 올리고 절반은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앞에 숫자가
홀수일 때는 올리고 짝수일 때는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5부터는 올리는 걸로 생각하십시다. 5부터 올리고 4 이하는 버린다. 더하기 빼기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나누기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 설명은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되고요. 결론이 뭐냐 하면 어, 계산의 결과는 가장 적은 수의 유효 숫자하고 그 같은 유효 숫자를 가져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때는 뭐 소수점 이하 몇 자리 이런 게 아니고 유효 숫자가 몇 개냐 요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효 숫자 세는 법을 지난 시간에 이제 잘 했으니까 보면 몇 개인가요? 3개, 5개, 2개죠. 유효 숫자가 3개, 5, 0, 2, 3개, 8, 9, 6, 6, 5, 5개. 이 경우에는 이 앞에 0은 유효숫자가 아니고 뒤에 있는 1하고 0이 유효숫자라서 2개예요. 계산기가 그냥 있는 대로 쭉 계산을 해도 실제로 여러분이 답을 적을 때에는 이걸 다 적으면 안 되고 유효숫자를 이제 쭉 세봐서 가장 적은 게 2개면 답도 2개의 유효숫자만 표시를 해라. 그럼 45가 되겠죠? 45.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이 2개짜리 유효숫자를 보면 이 아랫부분에서 반올림을 했기 때문에 이 0이 약간의 오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곱하기를 할 때 이 0이 이 마지막 결과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요 정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통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받아올림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추적하는 오차를 추적할 일이 없을 때에는 그냥 유효숫자의 개수만 세서 가장 적은 개수로 마지막 답도 정리를 해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제 예를 들면 자 이번에 이제 나누기죠. 5.892 나누기 6.10이 있다. 그럼 계산기로 하면 얘는 딱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 뭐 계산기가 허용하는 대로 한 10자리 이상 쭉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걸 다 쓰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효 숫자를 먼저 세봐요. 그러면 하나는 4개, 하나는 3개로 되어 있으면 답도 3개까지만 적어라. 유효 숫자를 3개까지만 적는다는 것은 여기까지겠죠. 앞에 0은 유효 숫자가 아니니까. 답은 그 아랫부분을 반올림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0.966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이거는 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리본 같은 거 기다란 리본이 있을 때에 이 리본의 부피를 이제 알고 싶다 했더니 가로가 5.02cm, 세로가 89.665cm, 두께가 0.10cm다. 그때 그 리본의 부피를 잰다면 세 개를 다 곱할 거예요. 이때에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45 세제곱센티미터다 하는 게 옳은 표현이다. 다 세 개가 센티미터라고 하면 아래의 경우에 이제 나누기니까 이 아래는 예를 들어서 밀도의 계산이에요. 밀도는 질량 g이라고 치고 부피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했을 때에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 밀도가 되겠죠. 그러면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이런 이제 값이 나올 텐데, 어, 우리가 이제 밀도를 재려면 질량과 부피를 일단 잴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액체라고 한번 가정을 하면, 액체 질량은 적절하게 비커를 저울에 올려놓고 제로 눈금을 맞춘 다음에 액체를 적당히 이 비커에 담으면 이 전자 저울이기 때문에 알아서 5.892g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보급형 전자 저울은 여러분이 실험실에 가보면 나중에 알게 되는데 소수점 아래 두 자리까지가 대부분이에요. 너무 이제 그 비싼 저울이 아닌 경우에 좀 더 정밀한 저울, 소수점 아래 세 자리까지 나오는 저울이라면 이렇게 측정이 됐겠죠. 두 자리가 나오는 거면은 5.89g이 나왔을 거고 지금처럼 세 자리가 나오는 거면 5.89 이 소수점 아랫부분이요. 5.892g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액체의 부피를 우리가 눈금 실린더로 측정하면 이 정도까지 나오기 힘들어요. 좀 더 정밀한 피펫을 이용하면 뭐 가능할 텐데 그래서 부피가 이제 6.10 세제곱센티미터면 밀도를 구할 때 이 정도 나오겠죠. 이 계산 과정을 보면 부피가 유효숫자가 3개이기 때문에 마지막 답도 3개의 유효숫자를 얻으니까 굳이 저울을 소수점 아래 세 자리까지 있는 저울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현실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실험을 하는데 한 8조 되는 조원들이 사용하는데 저울을 구입해야 된다. 어차피 저울은 공동 사용이니까 한 대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소수점 안에 두 자리까지 나오는 전자저울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세 자리 나오는 거는 한 30만 원 또는 더 비쌀 수도 있어요. 네 자리 나오는 거는 훨씬 더 비싸겠죠. 그래서 이제 가격을 많이 줘야 정밀한 저울을 얻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밀도 측정하는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부피에서 유효숫자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굳이 이 저울에서 정밀한 저울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 소수점 아래 두 자리만 나와도 충분하다. 그래서 어떤 그 사양의 저울을 구입할까 하는 거는 용도를 보면 결정이 됩니다. 곱하기 나누기는 알겠죠? 이때는 정밀도가 아니라 유효숫자의 개수가 결정적이고 적은 개수의 유효숫자만큼 마지막 답도 정리를 한다. 자, 오늘의 핵심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죠. 1인치가 2.54cm다 라는 표를 이제 알려줄 거예요. 단위를 바꿀 때에는 단위 사이의 그 관계는 알려주는 게 원칙이니까 아니면은 뭐 검색을 해서 하든지 그래서 보통 환산표에 보면 여러 가지 단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단위에 대해서 또 단위마다 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럴 때 42인치는 몇 센티미터냐 하는 걸 이제 계산하는 건데 예전에 이제 평면 그 TV 평면 화면의 TV가 처음 나올 때 좀 42인치면은 그래도 큰 TV였는데 가격도 굉장히 비쌌어요. 거의 뭐 1,000만 원 가까이 가는 몇백만 원씩 했는데 요즘은 워낙 이제 훨씬 좋은 그 평판 TV가 나오면서 42인치는 뭐 가게에 별로 있지도 않아요. 보통 한 50에서 60대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42인치 최초에 나올 당시에 이 42인치가 이 모니터 또는 TV 화면에 실제 나타내는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42인치인데 과연 이게 센티미터로는 얼마냐 요걸 이제 계산을 해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1인치가 42cm, 1인치가 이걸 또 지우려니까 지우는 아이콘이 잘 안 보이네요. 그냥 다시 쓰죠. 1인치가 2.54cm면 42인치는 x cm. 여러분은 비례식 계산에 능숙하니까 결국은 1대 2.54는 42대 x 해서 내항 외항을 곱하면 답은 2.54 곱하기 42 해서 뭐 100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이 단순한 단위가 하나만 있는 단위가 아니라 뭐 복합적인 단위, 뭐 밀도 같은 거, 속도, 속력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단위들을 다른 단위로 바꾸려면 이렇게 비례식이 간단하게 한 번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 단위를 체계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이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그 용어가 환산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환산인자. 원리는 이거예요. 환산표가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밑에다 쓸게요. 1인치가 2.54cm다. 이건 표를 주어지니까 환산표가 있으면 이 등식을 하나의 좌변이나 우변, 하나의 항으로 단위까지 포함해서 양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양변을 1인치로 나눈다. 1인치로. 이렇게 나누면 좌변은 뭐가 되나요? 그냥 단위도 없는 1이 되겠죠. 우변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예요. 2.54cm 나누기 1인치. 만약에 우변으로 나눴으면 2.54cm로 양변을 나눴으면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좌변으로 나눴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표가 환산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환산표에서 하나의 항을 분모로 보낸 거예요. 이쪽을 분모로 보내든지 이쪽을 분모로 보내든지 이게 분수식으로 표시되는 이 값을 환산인자라고 한다. 가운데 1은 뭐 별로 환산인자라고 하진 않고 얘하고 얘 이 두 개를 환산인자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42인치라고 하는 크기가 주어져 있으면 여기다가 상수 1을 곱해도 이 값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뭐 단위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수 1을 곱하는데 이 상수 1이 얘도 되고 또 얘도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곱하는 거예요. 42인치에다가 환산인자라고 하는 두 개의 환산인자 중에서 적당한 환산인자를 곱한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인치가 없어지고 센티미터가 생겨야 되니까 42인치에다가는 분모의 인치가 있는 환산인자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인치가 약분이 되고 숫자는 아까 비례식으로 한 거와 뭐 결과는 같겠죠. 42 곱하기 2.54 해서 계산을 하면 106.68cm 이렇게 나와요. 여기 하나 더 칸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 42가 공장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참값이 아니에요. 물론 실제로 공장에서는 정밀도를 더 높였겠지만 소수점 안에서 반올림을 해서 유효숫자 2개라고 하면 마지막 답도 2개까지만 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아래에는 반올림을 해서 110cm 라고 이제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주로 곱하기 나누기가 많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건 아까 얘기한 거고, 이제 환산인자 단위를 바꾸는 그런 그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적당히 비례식으로 그냥 푸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환산인자를 곱해서 계산하는 연습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 오늘 과제도 이 단위의 환산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과제로 주어지게 되는데, 그냥 자기만 알아보게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환산인자를 이용해서 그거를 곱해서 단위가 이렇게 상쇄되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보여야 됩니다. 과제는 좀 더 진도를 나간 다음에 알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자론에서 제기된 원자가 더 이상 뭐 부서지거나 깨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하는 원자론이 나온 이후에 이제 원자도 더 작은 입자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몇 가지 실험에 의해서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 그 실험들을 간단히 여기 소개하는 화면들이에요. 실제 컴퓨터 화면하고 녹화되는 화면의 사이즈가 약간 달라서 아랫부분의 글씨가 조금 깨졌을 수도 있네요. 이게 아무래도 녹화할 때까지는 그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아래에 쓰여 있는 요 글씨가 깨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고 혹시라도 잘려 있으면 이 화면을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가 좀 잘려 있네요. 처음에는 이제 톰슨이란 사람이 캐서드 레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 환원이라는 게 캐소드인데 우리는 그냥 음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음극선 관, 튜브가 관이니까. 그래서 진공인 관에 여기 이제 음극하고 양극을 설치를 해서 여기 지금 강력한 전압을 가진 직류 전원을 연결해서 플러스 극 쪽은 여기다 연결하고 그쵸? 마이너스 극 쪽은 여기다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내부는 진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개의 극 사이는 떨어져 있으니까 전압이 적당히 있을 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도선이 없으니까 전기가 안 흐르죠. 근데 얘를 이제 뭐 몇십 볼트에서 100볼트 이상 이제 막 그 압력을 전압을 높여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음극에서 뭔가 선이 이렇게 양극적으로 튀어나왔다. 이게 실제 이 도구의 사진인데 실험기구의 사진인데 그래서 음극선에서 뭔가 튀어나왔다 해서 음극선관 실험이에요. 나중에 이제 정체를 알고 났을 때에는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음극선이 양극을 향해서 이제 튀어나올 때 이 양극에 가느다란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가속된 이 입자들이 나오다가 이 구멍을 향해서 가던 것은 그냥 이렇게 통과해서 멀리 나가는데 멀리 가는 쪽에 전기장도 가하고 자기장도 적절하게 가하면 전하를 띠고 있으면 휘게 돼요. 전하를 띠지 않으면 그냥 똑바로 가게 되고 근데 여기서는 휘었는데 특별히 전기장에 있는 그 효과를 보면 양극적으로 이렇게 휘는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서 톰슨의 음극성관 실험의 결론은 뭐냐 하면
뭔가 음전하를 띠고 있는 게 튀어나왔다. 음극판에서. 다 이건 금속으로 된 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전자가 튀어나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휘느냐 하는 이 휘는 정도가 전하를 띠고 있으면, 전하의 그 량을 우리가 전자의 경우에 E로 표시하는데, 음전하. 전하량이 클수록 또는 질량이 가벼울수록, 질량이 크면 잘 안 휘는 거죠. 관성 때문에. 그래서 요것의 B의 값에 따라서 휘는 정도가 결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실험을 했더니 이 톰슨이 전하대 질량의 값을 계산을 했어요. 전자의 전하대 질량의 값. 그랬더니 마이너스 1.76 곱하기 10의 8제곱 콜롱 퍼 그람이다. 다음 화면에 한번 요 숫자는 등장을 합니다. 자, 톰슨의 실험은 이름은 음극선관 실험이고, 그 실험의 의미는 전자를, 음극선인데 전자를 발견했다. 근데 그 전자의 전하대 질량, 전하대 질량, 여기서는 질량분의 전하대, 전하대 질량이라고 하면 되겠죠. 전하대 질량의 값을 계산했다 하는 것까지가 톰슨의 업적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밀리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제목은 안 써 있네요. 기름방울의 자취를 추적하는 유적 실험이라고 하는데, 밀리칸의 유적 실험 장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오일을 스프레이로 분사해서 뿌려주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다가 이제 전자총을 쏴서 얘네들을 이온화 시키는 거예요. 전자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끔. 그럼 양전하를 띈 거와 음전하를 띈 것이 이제 막 섞여 있게 되는데, 적당히 이제 이 두 개의 금속판을 두고 가운데 구멍을 아주 작게 놔두면 분산된 이 그 뭐라고 하나 그 기름의 입자들이 이제 가만히 놔두면 중력에 의해서 서서히 내려오는데, 이 홀 쪽에 놓인 것들은 일렬 방향으로, 나란한 방향으로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죠. 근데 이 중에 이제 전자총을 쏴서 전하, 여기 이제 뭐 여기는 원자화라고 되어 있는데, 적당히 전하를 띈 것들이 있는데, 전하를 띈 것들이 내려오다가 요 금속판 사이에, 지금 여기 보니까 전자총을 쏘는 게 요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쏘면은 이동의 차이가 생길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전하를 띤 이온화된 입자들을 만들어서 이 홀 사이를 통해서 일렬로 내려오게 하고, 위아래 금속판에 전기장을 가해서 그러면 이제 음전하를 띈 거는 양극판으로 이렇게 딸려가려는 성질이 있고, 뭐 양전하 띈 거는 그냥 더 빨리 내려오겠죠. 그래서 현미경으로 이 입자들을 관찰하면서 이 전하 전기장의 세기를 잘 조절하는데,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 이 전하를 띤, 음전하를 띤 입자가 중력에 의한 힘과 전기장에 의한 힘 사이에 평형을 이뤄서 정지된 상태로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이 전기장의 세기를 기록을 해서 얘네들이 띈 전하량의 크기를 계산을 합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입자들이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관찰이 됐는데, 그때 각각의 입자들이 띈 전하량이 한 세 가지 정도, 서너 가지 정도가 이렇게 나왔다. 근데 이 전하는 전자가 이동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전자의 전하량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 전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동할 때마다 비례해서 전하량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전하량의 값들을 다 기록해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보면 그게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측정된 값 중에 최대 공약수를 찾아보면 D가 될 텐데, 그래서 전자 하나가 이동했을 때 전하량이 이렇게 표시된다. 그래서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19제곱 쿨롱이다. 앞부분에서 톰슨의 전하대 질량 값이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이 전하의 기본량이 방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19제곱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이에요. 이거 나누기 질량한 것이 마이너스 1.76 곱하기 10의 8제곱 쿨롱 퍼 그램이니까 이제 이 분수값을 계산하는 거죠. 질량분의 1.6 곱하기 10 마이너스 19제곱이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제 질량을 알고 싶으면 질량하고 요 숫자를 자리 바꿔서 표시하면 되니까 결국은 10의 마이너스 19제곱 나누기 10의 8제곱 가까이가 m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전자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전자의 질량을 계산해 보면 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제곱 그램이다. 이 전자의 질량을 최초로 측정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하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톰슨의 실험과 밀리칸의 실험을 결합하면 전자의 질량이 계산이 된다. 이때 이제 전자의 질량이 그때까지 알려졌던 가장 가벼운 수소 원자의 질량보다도 뭐 한 2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게 이제 측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알파선 스캐터링 실험이 있는데 알파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 올려놓은 그림이에요. 방사선이라고 하는 거죠. 방사선. 방사능 물질에서 나오는 선이 있는데 그걸 방사선이라고 한다. 주로 이제 우라늄 화합물, 우라늄 동위 원소가 일종의 방사능을 가진 건데, 우라늄 방사능을 가진 물질을 이제 납으로 된 상자 안에 넣고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그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허용을 해 놓으면 이건 사방으로 이제 방사선을 내보내지만 다 막혀 있고 한 방향만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해 놨는데 방사선이 나오는 진행 경로에 역시 전기장을 가하면 한 종류의 방향으로만 가던 이 방사선이 세 방향으로 갈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음극적으로 휘는 거는 양전하를 띄었다는 건데 그걸 우리는 알파선이라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파선은 헬륨의 원자 핵이에요. 양극적으로 휘는 거는 좀 더 많이 휘는데 좀 더 많이 휜다는 거는 전하대 질량이 작다는 뜻이겠죠. 작을수록 이건 이제 작다가 아니라 크다. 왜냐하면 질량이 억수로 들어갔으니까 이게 크면은 더 많이 휩니다. 하여튼 양극적으로 휜 걸 우리는 베타선이라 그래요. 나중에 알려졌는데 이거는 전자의 흐름이에요. 뭐 전하량은 좀 절대값이 작지만 질량이 워낙 작아서 전하대 질량은 큽니다. 그것 말고도 전혀 휘지 않는 선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감마선이라고 해요. 감마선. 이때 이제 이 알파선인 헬륨 핵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똑같은 방식이죠. 여기서 이제 여기 적당히 전기장을 또 장치를 해서 알파선의 흐름만 얻은 거예요. 그리고
금속판 중에서도 이제 아주 얇게 펼 수 있는 금을 가지고 얇게 펴서 굉장히 얇게 펴서 목표물을 만들고 알파선, 헬륨의 원자 핵이라고 하는 가벼운 원자의 원자 핵을 금에다가 충돌시켜 봤는데 금이 불투명해서 이 입자가 통과할 거라고는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는데 의외로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그대로 직진해서 반대편에서 검출이 됐다. 아주 소량이 옆으로 조금 휘어나갔고 극소수는 반대편 오던 방향으로 튀어나오는 것까지 관찰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실험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 러더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의논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 지은 그 내용이 원자 핵의 존재예요. 그래서 금의 유효 원자 크기가 이만하다고 하면 중심부에 아주 작은 입자가 질량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있다. 이걸 우리는 핵이라고 이제 나중에 부르게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이런 부분은 다 빈 공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 원자 크기에 비해서 핵의 크기가 워낙 작고 다 빈 공간이니까 대부분의 그 알파 입자들이 저항을 받지 않고 빈 공간을 통해서 통과를 했고, 어쩌다가 몇 개가 이 핵 근처를 지나가면 핵도 양전하니까 반발을 해서 휘고 거의 정면으로 오는 일부분은 되튕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러더포드의 알파선 스캐터링 실험인데 이 실험의 결론은 원자 핵의 존재를 밝혀냈다 하는 겁니다. 원자 핵은 질량의 대부분,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 양전하를 띠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음전하를 가진 전자들은 이 주변에 이제 적절하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 그 전자의 분포에 대한 거는 좀 더 뒤에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이제 밝혀집니다. 그 전에는 그 부분은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다른 이론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원자 핵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원자가 이만하다면 원자 핵은 블루베리 같은 크기 하나 정도다. 10만 배 정도. 이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원자의 그 입자들, 원자보다 작은 입자들이 막 발견이 됐는데 중간 과정 몇 개는 생략을 하고 결론만 적으면 이렇게 돼요. 원자의 구성 요소라고 해서 이게 핵이에요. 핵에 핵이 있고 중앙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들이 있다. 핵 주변에. 핵에는 뭐가 있느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 하는 거고, 얘네들이 가지는 물리적인 성질 중에 전자의 전하량은 앞에서 얘기했죠. 그 밀리칸의 실험에서. 그 다음에 핵 중에 양성자라는 게 있는데 양성자는 전자와 똑같은 크기의 전하량인데 부호만 양수예요. 표준 단위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지만 너무 이 숫자가 불편하니까 전자 하나의 전하 단위를 마이너스 1로 하면 양성자는 플러스 1이다. 부호를 뒤에다 붙입니다. 질량은 이게 이제 표준 단위로 나타낸 건데 너무 작아서 원자 질량 단위라고 만들었어요. 만들어 보니까 양성자는 1.00727, 중성자는 1.00866, 전자는 0.00055. 두 개에 비해서 전자는 무시할 정도로 작아요. 또 양성자, 중성자는 정밀한 거를 약간만 포기하면 그냥 자연수예요. 자연수. 1, 1.
이 원자 질량 단위로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되겠죠. 원자의 크기 아까 얘기했죠. 10만 배 정도 차이 난다고. 핵하고 봤을 때. 요건 또 그냥 표준 단위를 생략하고 자주 사용하는 상대 전하와 상대 질량만 양성자, 중성자, 전자에 대해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동위원소의 표시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과제를 여러분에게 알려줄게요. 자, 과제는 이제 단위 환산에 관련한 거라고 했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지구의 밀도가 5.52, 약 5.52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이고 지구의 지름 9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평균 지름은 12,756km라고 검색을 했더니 나왔습니다. 자, 과제는 1번은 지구의 밀도를 표준 단위로 표시하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아마 인터넷을 검색해서 쓰면 이걸로 계산한 거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적당한 환산인자들을 곱해서 계산하면 돼요. 두 번째는 지구의 밀도를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쓰는 파운드 퍼 세제곱 피트 단위로 LB는 파운드라 그래요. 파운드. 단위 환산해 보면 다 나옵니다. 피트는 FT죠. FT. 파운드 퍼 세제곱 피트 단위로 바꾸는 것. 세 번째는 지구의 부피를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뭘로 할까요? 표준 단위. 세제곱미터예요. 다 단위 환산 연습입니다. 오늘 과제의 목표는 4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4번은 지구의 질량을 요거는 이제 1번과 3번의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용해서 지구의 질량을 계산하는데 요걸로 이제 계산하면 처음에 나오는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그렇죠? 표준 단위니까 이거를 간단히 톤으로 바꿔서 한번 계산하고 그러면 뭐 곱하기 10의 몇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SI 접두사를 이용해서 무슨 톤, 뭐 메가톤, 기가톤, 테라톤 적당한 걸 하나 선택을 하면 돼요. 우리가 메가톤급 그러면은 굉장히 규모가 큰 걸 말하는데 메가톤은 톤인데 뭐 톤을 T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데 메가라는 게 100만이란 뜻이죠. 100만 톤이란 뜻이에요. 아마 지구의 질량은 메가의 값으로는 택도 없고 훨씬 큰 접두사를 이용하면 됩니다. 가장 적절한 접두사를 이용해 보세요. 계산기에 이제 이런 기능이 하나 있어요. 하나 알려줄게요. 계산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이런 큰 수들을 만약에 제곱을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무 크니까 이제 1.524 곱하기 10의 16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이 표시들을 보면 어, 자, 과학적인 표시법이라고 해서 앞에는 1.524 그러니까 1 이상 10 미만의 소수와 10의 거듭제곱으로 표시하는 이게 과학적인 표시법이고요. 뒤에는 공학적인 표시법이라고 해서 이 10의 거듭제곱을 3의 배수까지만 이용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조금 더 큰 수로. 그러면 15.241 곱하기 10의 15제곱. 이게 뭐가 유리하냐? 적당한 접두사를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10의 15제곱이라고 하면 접두사에 보면 10의 15제곱은 페타예요. 대문자 P를 쓰니까. 그러니까 15.241 페타 뭐 미터, 페타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마지막에 지구의 질량을 계산하면 이렇게 이거보다 더 큰 수가 나올 텐데 요거를 킬로그램을 톤으로 바꿔서 적당한 접두사를 이용해서 무슨 톤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마지막 과제입니다. 과제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하여튼 잘 해보시고 이 계산기는 잘 모르겠죠 여러분이 그 하이퍼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플레이스토어 검색해서 들어가서 검색하면 나오는 건데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어요. 둘 다 계산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무료 버전은 광고가 약간 뜨는 거고 이제 나처럼 프로 버전은 광고가 없는 것, 그 차이만 있습니다. 다른 계산기도 있는데 뭐 이것도 괜찮아요. 계산기가 여러분이 적절하게 계산기 앱을 깔아서 계산하면 훨씬 편리할 겁니다. 공학용 계산기가 필요하겠죠. 이런 지수 계산을 하려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